네, 안녕하세요. 스위프트인 스위프트 UI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봉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미 다루고 있든 아니면 아니든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스위프트 UI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스위프트 5.1의 주요 구현 사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만큼 앞으로 스위프트 UI를 익히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프트는 2014년에 공개된 이후에 빠르게 발전해 오면서 스위프트 지금 5.1 버전까지 릴리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5.1 버전에서도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스위프트 UI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시간 관계상 여기 보여지는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제는 뒤에서 하나씩 설명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일 표현식 함수에서의 리턴 키워드 생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클로저를 이용할 때 문법 최적화 덕분에 다음과 같이 리턴을 생략하고 간소화된 문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안 들려요? 하지만 함수에서는 반환 타입이 있을 경우 반드시 리턴문을 명시해 주었어야만 했는데요. 클로즈에서처럼 리턴문을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제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단일 표현식에서의 리턴 생략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는 2개의 표현식이 들어가 있어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반환하고자 하는 값 앞에 리턴문을 명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함수뿐만이 아니라 연산 프로퍼티에서도 이것이 적용되는데요. 스위프트 UI 템플릿을 만들어 보면 바디 프로퍼티에서도 이 문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단일 표현식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반환하고자 하는 뷰에 리턴문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일 표현식이라는 말을 하나의 행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코드와 이 코드는 둘 모두 동일한 단일 표현식에 해당합니다. 표현식이란 값을 반환하거나 부수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둘 모두를 일으키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현식이라는 명확한 구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이도 있는데요. 평소에는 여기 보이는 사망 연산자와 if else문의 동작에 차이가 없죠. 그런데 스위프트 형식 문법에서 사망 연산자는 expression, 표현식에 속하고 if문은 statement라고 하는 구문에 속하기 때문에 사망 연산자는 return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if문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if문에서는 return문을 꼭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해보면 함수와 연산 프로퍼티에서 단일 표현에 대해 리턴문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불투명 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투명 결과 타입이나 반환 타입이라고도 하는데요. 스위프트 UI 템플릿을 만들었을 때 처음 보는 sum이라는 키워드를 보셨을 겁니다. sum 키워드를 제거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뷰 프로토콜은 연관 타입을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반환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뷰 대신 텍스트를 반환 타입으로 명시해 주게 되면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개의 수식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디의 반환 타입이 조금 복잡해지죠. 뷰를 조금만 더 꾸며도 무슨 타입인지 알기 힘든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스위프트 UI는 지네릭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나의 뷰가 여러 뷰를 감싸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요. 이런 식이라면 뷰 안에 내용이 조금만 달라져도 반환 타입을 매번 함께 수정해 주어야 할 것이고
뷰가 길어질수록 타입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불투명 타입을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간단해지죠. 뷰 프로토콜만 준수한다면 안에 내용을 아무리 바꿔도 반환 타입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상세한 타입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프레임워크 제공자의 경우는 구현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타입 정보를 숨기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 타입을 이해할 때는 지네릭의 개념을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지네릭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네릭의 경우는 함수의 구현과 관계없이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에서 타입을 결정하죠. 반면 불투명 타입은 지네릭과 반대로 호출되는 함수에서 반환하는 값의 타입을 결정하고 호출한 코드에는 추상화된 타입을 반환합니다. 이번엔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반환 타입으로 사용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어떤 타입이든 반환할 수 있죠. 이것은 꽤 편리하게 활용되기도 하지만 때론 어떤 타입이 반환될지 확실하지 않아서 타입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애니멀 변수에 반환된 타입이 도그 타입인지 캣 타입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프로토콜 내에서 셀프 타입이나 연관 타입이 선언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타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을 그대로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반환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투명 타입에서는 타입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환값에 대해 두 가지를 강제합니다. 첫 번째로 반환값의 타입은 반드시 실체 타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투명 타입에서 프로토콜 타입을 반환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체 타입만을 반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환되는 값이 그 값은 다를지언정 항상 동일한 타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셀프 타입이나 연관 타입을 가진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네릭이 필요했었죠. 지네릭에서 같은 타입 파라미터 t를 사용하는 두 개의 매개 변수는 항상 같은 타입이라는 것이 보장됩니다. 불투명 타입은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 개념을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투명 타입에서 프로토콜의 셀프 타입 또는 연관 타입은 함수에서 반환하는 값의 타입으로 결정되고요. 반환하는 값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도 항상 그 타입이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위프트 UI에서 뷰를 만드실 때도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타입을 가진 뷰를 반환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타입을 통일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불투명 타입은 타입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역할을 수행하고 타입 정체성을 보존해서 컴파일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네릭을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다음 주제는 Identifiable Protocol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개념적인 측면에 있어서 꽤 의미 있는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쿼터블 프로토콜을 적용한 애니멀 타입으로 강아지와 토끼 객체를 생성하고서 비교하게 되면 서로 다른 동물을 의도했더라도 같은 타입의 이름과 나이까지 같으니까 그래서 true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엔 고유의 값을 통해 각각을 구분할 수 있도록 id 프로퍼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아지 객체를 만들고 시간이 흘러 동일한 강아지가 한 살 더 먹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두 객체를 비교해보면 비록 같은 강아지이지만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둘은 서로 다르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결국 대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려면 id 값으로 직접 비교하거나 이쿼터블의 비교 연산자를 그에 맞게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참조 타입이었다면 식별 연산자로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값 타입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값 타입은 현재의 상태가 같은가를 놓고 비교할 뿐입니다.
하지만 상태는 나이와 같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고유의 식별자가 없다면 개와 토끼를 같은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단일 개체에 대해 상태가 변하는 것과 별개로 안정적인 정체성 또는 식별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프로토콜이 추가되었습니다. 덕분에 각 타입도 개념적으로 참조 타입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참조 타입 역시 더 명확한 식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해시어블을 준수하는 ID 프로퍼티 하나만 구현하면 되는 간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애니멀은 특정 상태값과 관계없이 언제나 ID라는 고유의 식별자를 가진다는 확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개체 간의 명확한 구분뿐만이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각 개체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스위프트 UI에서는 리스트처럼 데이터를 나열하기 위한 뷰나 얼럿이나 팝오버처럼 화면을 띄울 항목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는 수식어 등에서 이 아이덴티파이어블 프로토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포이치를 예로 들면 해당 프로토콜이 적용되지 않는 타입일 경우 컴파일러가 어느 것을 식별자로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ID로 사용할 항목을 직접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다면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 포이치를 이용해서 각각 다른 ID를 가진 애니멀 타입의 데이터를 나타내 볼 건데요. 특이사항 없이 각각의 데이터가 잘 출력되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ID를 모두 통일하고 다시 실행해보면 ID 외에 이름과 나이는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현되는 데이터가 모두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D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이덴티파이어블 프로토콜은 개체의 정체성을 상태로부터 구분하고 특정 개체에 대한 상태 변화를 식별하고 각 타입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해당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프로퍼티 래퍼에 대한 것입니다. 스위프트 UI에서 이와 같이 프로퍼티 앞에 스테이트가 붙어 있는 것을 보였을 건데요. 이 밖에 바인딩이나 인바이로먼트 등의 여러 가지 래퍼 타입을 사용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프로퍼티 래퍼로 구현된 타입들입니다. 이전까지는 프로퍼티에 적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 IB 아웃렛, NS 카핑, 레이즈 등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중 레이지 수식어를 예로 들어서 레이즈를 적용한 프로퍼티는 수동으로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상용구 없이도 손쉽게 지연된 초기화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줬죠. 하지만 어떤 기능이 필요해질 때마다 레이지같이 언어 자체가 가진 하드 코딩된 상태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컴파일러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유연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유저가 만족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제공해 줄 수도 없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퍼티에 적용할 수 있는 래퍼를 직접 정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퍼티 래퍼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프로퍼티 래퍼를 활용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의 프로퍼티를 유저 디폴트를 이용해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한 가지 프로퍼티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둘은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코드를 반복해서 작성해야 하죠. 만약 또 다른 프로퍼티들을 마찬가지로 구현해 주어야 한다면 중복 코드가 더욱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프로퍼티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접근 패턴이 있을 때 프로퍼티 래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래퍼 타입을 만들어야 되고요.
타입을 선언하고 프로퍼티 래퍼 선언 속성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랩드 밸류라는 프로퍼티를 구현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작성해야 합니다. 키라는 프로퍼티와 같이 필요하다면 추가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래퍼 타입을 정의하고 나면 이제 해당 타입의 이름으로 커스텀 속성을 프로퍼티에 적용해 줄 수 있는데요. 이 프로퍼티들은 기존의 연산 프로퍼티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때도 별다른 작업 없이 일반 프로퍼티를 사용하듯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중복 코드를 줄이면서도 같은 기능을 프로퍼티에 쉽게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컴파일러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동으로 코드를 합성해 주기 때문인데요. 프로퍼티 래퍼가 적용된 프로퍼티는 컴파일러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각각 하나씩의 저장 프로퍼티와 연산 프로퍼티가 만들어집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래퍼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언한 프로퍼티는 실제로 값을 저장하지 않고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저장 프로퍼티를 이용할 뿐이죠. 그런데 이 저장 프로퍼티는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어서 해당 변수가 선언된 타입의 범위를 벗어나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외부에서 해당 래퍼 타입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별도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되고 이때 프로젝티드 밸류 프로퍼티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저 디폴트 래퍼 타입에 해당 프로퍼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안에 사용되는 값은 원하는 다른 타입으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요. 프로젝티드 밸류를 추가해주고 나면 컴파일러가 하나의 연산 프로퍼티를 추가로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번엔 언더바 대신 프로퍼티 이름 앞에 $기호가 추가되었죠. 이 프로퍼티는 외부에서 접근할 때나 래퍼 타입이 간접적으로만 제공하고 싶은 값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프로퍼티 래퍼가 적용된 하나의 프로퍼티를 선언했을 때 두 개의 필수 프로퍼티와 하나의 선택적인 프로퍼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프로퍼티 래퍼에 대해서 정리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프로퍼티에 대한 접근 패턴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에 필요한 별도의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상용구를 제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위프트 5.1에서 구현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스위프트 UI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용들인 만큼 잘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